무협 토크 주화 임마 제 1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부의 세계에서 대협의 길을 꿈꾸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 임마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 겸 PD 겸 사회 겸 토크 겸 잡다구리한 걸 맡고 있는 밴드 전산실의 청개구리의 한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앞으로 이 팟캐스트의 어떤 지적인 부분을 많이 채워주시고 또 전문적이고 굉장히 심오한 영역으로 저희 팟캐스트를 끌고 가주실 야집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물레당의 야집사입니다. 심오한 영역으로 올라갈지 더 올려주세요. 떨어질지 제발 올려주세요. 예, 저 아무래도 제가 무협 소설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 대학에서 그 중세 동아시아를 공부하고 있다 보니 이 공부와 어떤 취향이 좀 이렇게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같이 방송을 꾸미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 제목 보고 또 저희의 소개를 보고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거 그 무협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무협 소설 사실 그 제야의 고수분들이 많은 걸로 저희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거 함부로 나댈 게 아닌데 그렇지만 아무도 얘기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저희가 먼저 선수 치겠습니다. 저희가 무협 소설에 대한 팟캐스트를 이제 시작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무협 소설을 되게 어렸을 때 한 중학교 때부터 접했거든요. 근데 그때 읽다가 재밌어가지고 요즘도 읽어요. 요즘도 읽고 있고. 원래 좋은 책은 다시 읽을 때마다 더 새로운 것을 네. 맛보게 되죠. 맞아요. 가령 이렇게 어렸을 때는 무협 소설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캐릭터나 그 서사 위주로 저희가 즐기다가 네. 나이 들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뭔가 거기 다르죠. 있는 이제 한자라든가 어떤 이런 그 역사라든가 한자는 아마 야집사님이니까 보이시는 것 같고 저는 한자는 안 보이고 뭔가 새로운 네. 것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잔재미들을 찾는 재미들도 있고 분명.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뭔가 찾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이 들었는데도 계속 무협 소설 읽으시고. 근데 저도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주변에 무협지 읽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아직도. 근데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밤새서 얘기하는 일도 잦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거리가 풍부한데 팟캐스트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희가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팟캐스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팟캐스트 무협 관련한 팟캐스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선편을 잡는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한치가 얘기한 것처럼 제야의 정말 이쪽 분야에 정통한 네. 그 오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 막 이렇게 성에 안 찰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또 반영을 하고 저희도 공부를 해서 좀 더 충실한 방송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오셔서 저희 그 녹음하시는 곳에 오셔서 그럼 좋죠. 같이 이제 한 목소리 거들어 주셔도 좋고 예.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저희를 좀 혼내 주셔도 좋고 그러면 예. 최고의 컨텐츠가 되죠. 무관심보단 낫다. 예,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주제죠. 본격적으로 김용. 예. 그 많이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용. 대체 김용이라는 분이 누구시며? 보통 신필로 불리죠. 그렇죠. 신필. 왜 신필로 불리는지. 예, 일단 김용이 나이가 좀 있으세요. 이분 아직 살아계시죠? 네. 1924년생이시죠. 아이고야. 몇 살이야 그럼 지금? 많은 걸로 아시죠? 90대 초반. 정말 많다. 그러니까 20년대생이시면 저희 일제시대 때. 그렇죠.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20년생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보통 대단한, 이제 그 무협 태두라고도 불려요. 네. 실제 무공을 할 줄 아는 분은 아니지만 무협의 세계를 뭔가 만들어낸 맞아요. 분으로서 현대 무협 소설의 신기원을 뭔가 만들어낸 분으로서 네. 무협 태두, 무협 정종이라고도 네. 불립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지. 일종의 네. 그 의천도령기에 등장하는 무협 정종 있잖아요. 장산봉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무협 토크를 이게 무협 토크를 내세우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김용 토크라고 봐셔도 될 것 같아요. 그쵸. 당분간은 이제 김용에 대해서
주로 저희가 다룰 예정이고 하니까 꼭 이렇게 김용이라는 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무협 소설을 한창 즐겨 읽을 때 네. 김용이라는 이름부터가 친숙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요. 한국음으로 네. 한국 한자음으로 김용 한국 사람 같고 한국분 느낌이. 계시잖아요. 코미디언 그렇죠. 계셨는데. 근데 실제 이게 실명은 아니잖아요. 네. 예, 원래 이름이 사량용. 그것도 멋있는데요. 사량용이 원래 실명이고 네. 이제 필명이 김용이죠. 그 김용이라는 글자를 필명을 만들어낸 그 방식도 재밌습니다. 네. 사량용 성이 사씨예요. 네. 그 조사하다 할 때 그 사자. 사량용의 그 용이라는 글자가 큰 종, 커다란 종이라는 뜻의 한자거든요. 맞아요. 용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 옛날에 용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드래곤인 줄 알았는데 그 큰종 용자가 그 한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쇠금자에 네. 그 중용 그 사사삼경 중에 논어맹자 대학 중용의 그 중용이라는 그 거기에 용자. 글자의 그 용자가 이제 평범하다 범용하다 할 때 그 용자를 쓰거든요. 그 용자의 쇠금자를 합한 글자가 사량용의 용입니다. 네. 그 큰 종 용자를 이제 글자를 쪼개가지고 쇠금자와 범용하다 할 때 그 용자로 분리시켜서 자기 닉네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글자 하나를 반을 이렇게 똑 잘라가지고 네. 왼쪽에 있는 김자를 성으로 일종의 이런 파자한 거거든요. 역시 신필. 역시 신필이셔. 그래서 막 아무튼 이름부터가 김용이라는 이름부터가 참 좋고. 네. 그래서 이제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용자가 아무래도 좀 느낌이 드래곤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드래곤 느낌이 나고 또 영문 일부의 주인공인 황용. 네. 황용도 그 한글로만 보면 이게 김용의 용이랑 발음이 똑같으니까. 근데 네. 그거는 부용 용자. 전혀 다른 여자 이름에 붙는 용자거든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김용이란 글자부터가 이렇게 뭔가 중국 사람 같지 않고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중국 사람들도 다 우리나라 음으로 읽었었잖아요. 그쵸. 주윤발, 장구경.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 그 원어 맞아요. 병음으로 읽으니까 저는 그게 외워지지도 않고 어색하고 내가 아는 사람 같지도 않고 맞아요. 좀 전 서운하더라고요. 그런 친숙함이 좀 떨어지는 청취자분들 중에도 사실이에요.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네. 굳이 중국음을 따를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뭐 한편으로는 저는 근데 반대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학교 다닐 때 굳이 본인 발음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국식으로 이렇게 바꿔 읽는 건 저는 모르겠어요. 뭐 찬반이 있겠지만 아무튼 네. 우리말로 바꿔 읽으면 친숙하기는 확실히 친숙하다. 맞아요. 가령 뭐 니콜라스 케이지를 우리가 캐서방이라 그러죠. 그런 거죠. 스코필드 있잖아요. 서코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국화 시키는 거죠. 네. 친숙한 존재로. 어쨌거나 이 김용을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김용은 1924년생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홍콩에서 활동하긴 했지만 네. 원래 중국 사람, 중국 절강성 출신이에요. 24년이면은 원래 아직 그 분리가 안 됐을 때죠, 홍콩이. 그렇죠. 네. 49년에 이제 그 중공이 세워지기 때문에 네. 49년 전까지는 이제 뭐 중국 대륙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1959년에 홍콩 일간지 네. 그 명보, 그 명나라 명자에 신문할 때 알보자 쓴 그 명보를 창간합니다. 그 김용이. 그래서 이제 언론인으로서 평생 산 사람이에요. 원래 그 기자하셨던 거죠? 기자. 그렇죠. 주필이자 뭐 이렇게 발간인이자 뭐 이렇게 편집장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소설가로 더 유명하지만 맞아요. 김용은 원래 평생 언론인으로 산 사람이다. 저널리스트다. 요즘으로 따지면 손석희 씨가 거의 그 정도 급이셨던 거죠? 그렇지. 옛날에. 홍콩에선. 네. 손석희 씨가 홍콩 손석희가 JTBC 그 청취자가 이게 종편이어서 한동안 적었잖아요. 요즘이야 많이 보지만. 그쵸, 그 청취자를 많이 그 시청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판촉용으로? 자기가 무협 소설을 판촉용이 써서 뭔가 이렇게 무슨 중앙일보나 뭐 아무튼 신문이나 아니면 무협 드라마를 만들어서 시청자들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유인하려고 한 격이라 볼 수 있다. 그런 거죠. 뭐 초밥집의 요리사가 이 초밥을 그 못 먹는 사람들이 오니까는
이 돈가스를 만들어 팔았는데 그치. 돈가스가 더 맛있었다. 그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문의 구독자 그 수를 늘리기 위해서 썼던 그 무협 소설이 네. 이제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니까 오히려 자기 언론인으로서의 이런 김용보다 사량용보다 네. 무협 작가로서의 김용이 더 유명해지고 더 이렇게 압도적으로 뭔가 인기를 얻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김용 무협 소설이 그 전 때에도 수많은 무협 소설이 있었지만 네. 김용이 독보적인 무협 정종으로 불리는 이유는 기존 무협 소설하고는 완전 차별화된 어떤 스케일과 어떤 사상, 내용 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전때 소설이라고 하시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전 때도 사실 무협 소설들이 무지 많았어요. 가령 뭐 1930년대 그 북경을 중심으로 등장한 무협 소설들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그 북경을 중심으로 등장한 4명의 아주 대단한 무협 작가들이라는 뜻으로 사천왕 같은 북파, 북쪽, 북파 사대가 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야, 이름도 또 이거는 공식 용어예요. 북파사대가는. 이게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어떤 실제 세계에서도 무협 소설 같은 이런 용어로 서로를 이렇게 호칭하는 사천왕이 F4가 북파사대가의 소설들이 되게 유명한 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 그 대만 출신의 이양 감독이 찍어서 헐리우드에서 최고 외국어상도 받은 그 유명한 영화 있죠. 네. 와호 장룡. 크라우칭 타이거 네. 저거. 그 와호 장룡의 원작이 1930년대에 쓰여진 소설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와호 장룡의 원작 와호 장룡이라는 영화 보셨죠? 저는 봤는데 뭐 청취자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죠. 그 영화가 거기에 막 무슨 리무바이라고 이목백이라는 그 주윤발이 분한 그 캐릭터와 양자경이 분한 그 누구냐 유수련이라는 2명의 그 중년 그 무사들의 러브 스토리가 밑에 깔려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람 와호 장룡이 딱 한 편의 소설이 아니라 왕도려. 이 작가의 5개 시리즈 연작 소설 중에 한 편이 와호 장룡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것도 처음 안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와호 장룡 보다 보면 그 주윤발과 양자경의 그 관계가 뭔가 이렇게 영화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잖아요. 무슨 왜 그렇게 둘이 애절한지. 그게 다 그 전 스토리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와호 장룡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와호 장룡을 제가 예전에 영화 볼 때 이게 김용 무협 소설에 익숙한 제 입장에서 와호 장룡이 되게 시시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저는 근데 영상은 멋있고 맞아요. 영상은 액션은 멋있었는데 어떤 그 스토리, 인물의 캐릭터 맞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시시했어요. 인물 캐릭터가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공을 뭐 익히는 과정이나 뭐 어떤 장르적 재미가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와호 장룡의 원작 소설이 있었던 1930, 40년대. 네. 그리고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서 쓴 김용의 소설. 그 간극이 딱 그 김용 소설의 재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호 장룡을 보시고 뭔가 빠졌다 싶은 게 김용 소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호 장룡과 비교해서 김용 소설을 보면 김용 소설은 일단 와호 장룡에 빠져 있는 거, 어떤 철학적인 거, 문학적인 거, 어떤 역사적인 거, 어떤 이런 종교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김용 소설은 풍부해요. 맞아요. 중세 동아시아 인문학의 어떤 보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무협 장르 전통 안에서 다양한 이런 그 육아 경전들부터 뭐 도가 계열의 그 전진교가 도가 계열의 그 단체잖아요. 전진교 맞아. 저도 전진교의 곧 다루겠지만 그치. 전진칠자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치. 다 도사들이에요. 다 실제 했던 도사들이었더라고요. 실제 했던 도사들이고 그리고 뭐 영우충 같은 경우도 소호강호의 주인공 그 사람도 도가 계열의 어떤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고 불교 관련한 심오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 스님들의 그 어떤 이런 구도 그러니까 무공을 익히다가 살생을 너무 많이 해서 어떤 이런 구도자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남제. 그 단황야.
기억나시죠? 저는 기억이 나겠지만 아무튼 곧 다룰 겁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모르는 이름 나온다고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인문학 어떤 동아시아 인문학 전반을 되게 장르적으로 잘 소화해서 이렇게 역사와 허구가 막 절묘하게 섞이게 되게 재밌게. 맞아요. 그래서 일종의 서양으로 따지면 뭐 톨킨이나 톨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왕자의 게임의 어떤 그 게임. 수준에 방불 한다. 저희 그 김용 소설은 완전 이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역사적인 어떤 맞아요. 공간들을 배경으로 허구적인 것을 절묘하게 배합해서 뭔가 소설화 시켰다는 점에서 훨씬 현실감이 넘친다. 이게 제가 뭐 또 재밌게 읽었던 소설 중에는 녹정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뭐 강희제가 나오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그 역사와 허구가 이게 절묘하게 교차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용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김용이 그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된 게 이제 고려원 판본이잖아요. 네. 1986년에 번역이 됐죠. 네. 근데 저희도 다 고려원으로 읽었어요. 저도 갖고 있는 네. 책이 다 고려원 거거든요. 그렇죠. 영웅문이라고 네, 해서.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정식 그 라이센스가 없었던 상태에서 번역이 됐던 거여가지고 나중에 판권을 제대로 네. 된 돈을 지불하고 2000년대 이제 초중반에 그 김영사에서 새로 번역해가지고 다 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저도 불만 있어요. 네, 먼저 말씀해주세요. 저도 옛날 영웅문을 읽었던 입장에서 이게 뭔가 읽는 재미가 확실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고 쓸데없이 사파가 너무 많아. 정말 재미없어요. 네. 새로 번역된 여기 김영사 관계자분들이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미리 사과의 네. 말씀드리고 저희 독자로서 느낀 바를 간단히 근데 말씀드리는 이거는 겁니다. 저희만의 어떤 고유한 의견이 아니라 이게 김용 소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불만이거든요. 네. 이게 일단 독자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배려했다는 거예요. 김영사 판본은. 뭐 설정북 같은 것도 따로주고.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냐면 독자들이 한자 한문에 익숙하지 못한 건 맞는데 뭐 저희는 뭐 한자 한문을 잘 알아서 옛날 김용 소설이 재밌었나? 네. 그래도 좀 그 옛스러운 어떤 그 표현들 한자를 사용한 옛스러운 그런 고안, 전한 그런 표현들이 독자들이 한자 한문을 모를 거라 생각하고 다 우리말로 완전히 이렇게 개변시키면서 네. 그 무협 소설의 그 옛스러운 맛이 다 사라졌어요. 맞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영문 1, 2부에 등장하는 주백통. 주백통. 노안동 캐릭터거든요. 맞아요. 정말 재밌잖아요. 네. 그 나이가 그렇게 먹어도 참 철없는 그 노안동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가 한자를 몰라도 왠지 그 이름 자체가 풍기고 있는 그 뉘앙스가 있거든요. 네. 늙을 노자에 그 완자가 완구, 장난감이라는 뜻입니다. 갖고 네. 놀 완자, 네. 동이 아이동자.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처럼 이렇게 장난꾸러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네. 근데 이 노안동이라는 글자로 우리는 고려원 판본으로 읽다가 네. 그 김영사 판본에서는 이 노안동이 어떻게 고쳐졌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이 노안동을 늙은 악동이라고 번역했어요. 늙은 악동. 노안동 주백통이라고 해야 세 글자 딱딱 뭔가 의미가 딱 들어오는데 풀어서 그렇게 하셨구나. 늙은 악동 주백통이라고 번역을 하니 이게 원래 그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맛은 좀 떨어질 수 있죠. 주백통을 노안동이라 해야 노안동 같지 이게 늙은 악동이라 그러면 이게 노안동이랑 같나? 그렇죠. 아무튼 네, 그런 아쉬움들이 있다는 거 혹시 듣고 계시면 김영사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면 너무 언짢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 저희가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다. 그냥 알고만 계셔주셨으면은 네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그 김용 소설 김용이 소설을 총 몇 권 썼었죠? 김용 소설이 총 15작품이죠. 네. 그 15작품 중에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15작품을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 중에 저는 다 좋아할 순 없죠. 6개의 작품을 가장 중요하고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6개의 작품이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그 영웅문 3부작, 사조영웅전, 네. 신조협력, 네. 의천도령기 그 세 작품에다가 뭐 소강호, 예.
그리고 뭐 무슨 철룡팔부, 철룡팔부, 그리고서 뭐 이렇게 녹정기, 이 6작품 정도가 저는 가장 재밌고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을 숙독한 많은 이제 커뮤니티에서 꼽고 있는 그거죠. 그러니까 전기 3부작과 그치. 후기 장편 3부작 네. 뭐 이렇게 나누는. 그래서 사조영웅전으로 시작해서 녹정기가 마지막 작품이잖아요. 네네. 김용 선생의 네. 그 녹정기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도 되게 재밌고. 맞아요. 사실 사조영웅전은 그 아주 훌륭한 무협 소설이긴 하지만 전형적인 어떤 이런 영웅이 등장하는 우리 방송 인트로에 그 대협이 등장하는 곽정이 대협이잖아요. 그쵸, 전형적. 곽대협.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산 농검에서 네. 곽정이 그 동사서동 남제북계 중신통에서 그 북협이 되죠. 북협이 되잖아요. 북계 홍칠공의 자리를 대신해서. 네. 아무튼 그래서 대협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게 곽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초기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면 가장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녹정기의 주인공 위소보. 네. 기억나세요? 그 위소보는 위소보 좋아하는 인물이죠. 대협과는 정반대되는 이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완전 간악하고 교활한 하층민 출신의 네. 무공은 하나도 할 줄 모르고 도망치는 경공만 배워가지고 경공 하나 말고는 무공을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언변만 유창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곽정부터 위소보까지의 그 주인공들의 어떤 흐름을 보면 이게 김용 영웅 소설이 어떠한 그 변모를 보이고 있는지를 네. 내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전체 작품을 좀 이렇게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면 김용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보통 그 15개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김용만의 매력, 김용 소설만의 매력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모든 작품들이 다 역사와 허구가 이렇게 교묘하게 네. 서로 섞여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그 같이. 아까 뭐 강희재가 등장하는 그 녹정기만이 아니라 영문 3부작만 하더라도 영문 1,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송, 네. 그 징기스칸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리고 징기스칸만이 아니라 어떤 전진, 금나라, 그 금나라도 등장하고 전진 칠자 같은 경우 다 실존 인물들이고, 그렇죠. 물론 이제 동사서동 남제 북계 중심 왕중양은 실존 인물입니다. 왕중양. 왕중양은 실존 인물이고. 그리고 뭐 무슨 영문 3부 사조 그 의천도령기에서는 장산봉도 실존 인물이고 또 그 가장 중요한 그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막판에 짧게 등장하시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역사와 허구의 그리고 김용이 처음에 쓴 서거문구록. 네, 그 소설 같은 경우에는 걸륭제가 등장하죠. 걸륭제. 예, 강희제의 그 손자가 걸륭제입니다. 네. 걸륭제는 우리 조선에서도 유명해요. 연암 박지원이 네. 그 열하 일기를 쓰잖아요. 네. 그때 중국에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걸륭제 때예요. 그래서 이제 걸륭제가 등장하는 걸륭제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거든요. 네. 그런 작품부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특징이고, 그리고 여기에 장르적으로는 서양의 어떤 근대 문학이나 어떤 이런 중국의 전통적인 이런 통속 그 소설들 이런 것들을 아주 섞어놨어요. 장르적으로. 예. 그래서 막 서양적인 수법들, 연극적인 이런 수법, 영화적인 이런 방식들도 많거든요. 연극적인 방법? 뭐 어떤 게 구체적으로 그 사조영웅전에서 곽정이 네? 부상을 당해서 네? 그 내공으로 황용의 힘을 빌려서 뭔가 몸을 치료하고 있을 때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먹을 거 수박 같은 거를 이렇게 인근에서 사가지고 네. 그 같이 손을 맞대고 그 내공을 치료해야 됩니다. 네. 손을 맞대고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수박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서 거의 뭐 일주일 넘게 이렇게 숨어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네.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적들이 막 우르르 그곳에 몰려 들어와 가지고 계속 방해해요. 네. 그러면서 온갖 비밀과 음모와 막 무슨 사건 사고들을 그 치료하는 과정에 계속 이렇게 귀로 들으면서 그게 연극적으로 그게 뭔가 장면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 부분도 되게 흥미진진하고 긴장감이 넘치죠. 아무튼 뭐 그런 연극적인 듣고 보니 또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런 어떤 것보다도 저는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김용 소설을 우리가 읽을 때랑 드라마나 영화로 볼 때랑 저는 소설이 훨씬 재밌거든요. 저도 훨씬 재밌어요. 그 재밌는 이유를 제가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왜 네. 재밌을까? 왜 재밌을까요? 소설이 재밌는 이유는 그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이런 나의 어떤 이런 내공과 너의 내공이, 나의 외공과 너의 외공이 어떻게 부딪히면서 네. 어우러지면서 내가 너를 제압하거나 너에게 내가 이렇게 뭔가 패배하는지를 일일이 낱낱이 하나하나 그 과정을 논리정연하게 네. 인과적으로 구체적으로 문장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생각하는 김용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김용 소설은 그냥 잘 썼어요. 그냥 진짜 잘 썼어요. 그러니까 괜히 신필이 아니라니까요. 네. 이게 보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뭐 온갖 여러분들이 무협 소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어떤 편견들이 있잖아요. 뭐 기연이라든지 뭐 그런 우연과 기연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렇지. 그게 굉장히 말이 되게 그치. 읽혀요. 맞아. 그게 김용 소설의 가장 큰 저는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잘 썼어요, 그냥. 그렇죠. 네, 아무튼 네. 뭐 많은 얘기가 지금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으실 걸로 시간이 아는데. 저희 벌써 많이 갔죠. 네. 비설 연천 사백록 소서 신협 의벽원 눈발 휘몰아쳐 하늘 가득한데 흰 사슴을 쏘고 서생 비웃는 신묘한 협객이 푸른 원앙새에 기대네. 그 시를 한 수 저희가 낭독하는 걸 들려드렸어요. 이게 다 재밌죠. 소설 제목의 첫머리들이에요. 첫 글자 네. 14개를 따가지고 시를 김용 선생이 직접 자신이 네. 시를 지었어요. 이거 참 재밌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한자니까 가능한 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자, 비설 연천의 비자가 그 비호회전. 비호회전. 그렇죠? 그리고 설자는 설산비호. 그렇죠. 연자는 연성결. 그다음 천자는 천룡팔부. 철룡팔부. 네. 사자는 사조영웅전이 되겠죠. 백자는 백자가 백마소서풍. 백마소서풍. 그다음 녹자가 녹정기가 되겠고요. 소강호의 그 소자. 소자. 소자가 소강호, 서자가 서거문구로. 예, 서가문구로. 그다음에 신자가 신자가 가장 명작 예. 중에 하나로 칭송받는 신조협녀의 그다음에 협자. 협객행이겠죠. 예, 그다음에 의자, 의천도령기겠고요. 벽자. 벽자가 벽혈검. 원자. 원자가 원앙도. 원앙도. 예, 예. 여기 원앙도. 전체 15작품을 썼는데 그중에 14개 그 작품의 참 글자만 따왔잖아요. 네네. 그중에 이제 불행하게 빠진 원려검. 작품이 월려검. 원래 이 월자를 넣을 수가 없어. 왜냐면 14자로 맞춰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뭐 무슨 이게 안 되잖아요. 15자로는 그쵸, 시를 질 수가 없습니다. 대가 안 맞기 때문에. 원려검이 좀 이렇게 마이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빠뜨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소설들을 쓰셨는데 딱 이것만 쓰고 안 쓰셨어요. 절필 선언을 하고 안 쓰셨죠. 그래서 이제 김용 소위 이렇게 저희 15작품 모아서 김용 월드라고들 그렇게 그쵸. 예, 친합니다. 이 소설들이 마치 그 마블 코믹스나 뭐 DC 코믹스의 만화들처럼 다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또 김용 소설의 또 매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궁극의 어떤 설정 노름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지. 개인적으로 야집사 대협께서는 저는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저는 신조협녀와 소강호를 가장 소강호. 좋아합니다. 소강호 어차피 신주협녀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다룰 테니까는 소강호 어떤 소설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일단 주실 수 있을까요? 소강호가 제목부터가 되게 재밌어요. 소강호. 소강호. 이 소자가 이게 웃을 소자거든요. 근데 네. 그냥 우리가 즐거워서 웃는 그 웃을 소자가 아니라 네. 비웃는다는 뜻입니다. 오자는 오만하다 할 때 그 오자예요. 이 강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무협지의 공간이죠. 무협지의 어떤 세계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강호를 웃으면서 오만하게 비웃다라는 뜻이에요. 소강호. 강호를 이렇게 오만하게 비웃다라는 제목이고 동시에 소강호라는 것은 노래 합주곡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곡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그 소호강호 이렇게 시작할 때 나오거든요. 네. 그게 되게 재밌고 감동적이에요. 그 유정풍이랑 곡양이라는 인물이 네. 등장하는데 네. 유정풍은 정파의 인물이고 곡양은 사파의 인물입니다. 정파라고 하면 그 여러분 그 착한 편. 어떤 명문 정파라고 보통 네. 얘기하죠. 그 사파.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악당들 그 네. 강호에서 좀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불사하는 이런 나쁜 놈들을 이제 보통 사파라고 얘기하는데 좀 좋게 말하면 실용주의. 근데 이제 김용 소설의 이제 재미는 이게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맞아요. 소설의 주제가 네. 정파는 좋은 놈, 사파는 나쁜 놈. 얼마나 유치한 그 애들 어린이 책 수준의 세계의 맞습니다. 설정이겠어요. 네네. 그래서 김용 소설은 기본적으로 정과 사가 이렇게 모호한. 네. 하지만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과 이렇게 긴장과 어떤 대립, 갈등을 빚고 있는 네. 상황들이 등장하죠. 네. 말이 정파이고 말이 사파이지 인간과 인간으로서는 친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여기 박지원 의원과 이정현 의원이 친하듯이 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유정풍과 곡양은 이렇게 소속된 어떤 이런 파벌이 다르지만 서로 친교를 맺고 우정을 쌓았어요. 네. 근데 우정을 다른 파벌끼리 정파와 사파의 인물이 우정을 쌓았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뭐 로미오와 줄리엣. 이제 남자끼리지만 그쵸, 예. 그런 와중에 이제 같이 서로 우정을 이렇게 뭔가 서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 파벌에 따라서 뭔가 사람의 우정까지 막는 이런 어떤 그 속됨을 비웃는 따라는 뜻이 그 소호강호라는 곡의 제목의 의미거든요. 뜻이. 그래서 이게 소호강호라는 이런 제목 자체도 진짜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소호강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제가 이게 영호충을 비롯한 이런 자유분방한 인물들이 네. 영호충의 또 사부 제가 좋아하는 풍청양. 풍청양한테 독고구검을 배우거든요. 그 참 이름도 멋있지 않습니까? 어감도 멋있어요. 풍청형과 독고구검. 독고구검은 사실 이렇게 양과 이제 신조협녀에도 등장하는 궁극의 이제 검법인데 네. 어쨌거나 그래서 이 무림 사회 그 강호 사회의 어떤 이런 기성 질서, 주류적 질서를 네. 비웃는 내용이 소호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읽는 독자로 하여금 통쾌함. 우리 사실 제가 10대 때 읽어서 네. 기성 어떤 어른들이 그 위선적인 이런 언행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뭔가 통쾌하게 깨부수는 어떤 카타르시스가 소호강호에 있습니다. 거기 제 기억에 소호강호에 되게 안과 밖이 다른 인물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악불군. 예. 악불군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네. 그 영호충의 사부죠. 네. 이게 어떤 평론가 연구자들은 이 소호강호와 녹정기 같은 작품이 김용 무협 월드의 그 어떤 세계가 붕괴 네. 혹은 해체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라고도 평가하기도 해요. 그게 시기적으로 보면은 김용호 선생이 좀 후기했었던. 그렇죠. 후기에서 녹정기에서는 완전히 붕괴되죠. 아까 우리가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인공이 무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친김에 녹정기 설명으로 넘어갈까요? 녹정기는 언변은 완전 유창한데 무공은 하나도 못하는. 네네. 이게 다 아이러니거든요. 네. 무협의 전통적인 장르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네. 무협 소설의 주인공이 위소보야. 위소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위소보는 그 창녀의 자식입니다. 그렇죠. 네. 사생아죠. 사생아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힘도 세지도 않고 출신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하층민 출신에다가 무공은 전혀 못하고 성격은 되게 쾌활하고 간교한 간악해요. 위소보가 이게 선한 인물이 아니에요. 녹정기의 주인공 위소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람이 좀 이렇게 애가 진짜 약간 유쾌하면서 간교하면서 되게 우리가 이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할 만한 어떤 이런 캐릭터인데도 되게 그거를 매력적으로 재미있게 묘사를 하고 있죠. 사실 그 녹정기가 말은 무협 소설이지만은 반무협 소설이라고. 맞아요. 무도 없고 협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의 소설 질서를 배반하는 소설들. 네. 이런 소설들을 무협의 세계에 우리가 적용시키면 뭐 녹정기 같은 소설이 대표적인 앙티 무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재밌고 그 유교적인 이런 가치의 이데올로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주인공들의 성격이 네. 녹정기에서는 완전히 깨집니다. 사실 양과조차도 이렇게 자유분방한 캐릭터긴 하지만 어떤 이런 그 뭔가 협의 정신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영호충도 그런 기성 육아적 질서에 대해서 그 허위에 대해서
항상 뭔가 네. 번민하고 실망하는 냉소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유교적인 예교적인 이런 가치를 믿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안간힘을 쓰는데 위소보 같은 경우는 녹정기 주인공은 그거 산산이 완전히 네. 없애버리고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녹정기가 그 김용선 선생의 가장 마지막 소설 되겠습니다. 이 작품 네. 이후로 절필해요. 네네. 근데 절필할 만하다. 더 이상 위소보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쵸. 곽정 같은 주인공을 다시 어떻게 소설을 쓰겠어요. 맞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또 그 김용 소설이 어떤 그 정통적인 그런 구도의 소설들도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아 재밌죠. 가령 첫 번째 작품을 이야기를 해보죠. 서검 응구록. 네. 이 서검 응구록이 이게 제목도 멋있어요. 서가 글서자. 네. 그리고 검이 검이 검이겠죠? 그 네. 검객할 때 검자. 은이 은혜. 네. 그리고 구가 원수라는 네. 뜻이거든요. 은혜와 원한이라는 뜻이에요. 네. 동시에 이 선은 조정, 천하를 관장하는 조정의 어떤 질서를 상징하기도 하고, 검은 제야의, 강호의 어떤 이런 배협들의 세계를 가리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목부터가 어떤 이런 조정과 어떤 이런 제야, 천하와 그 강호 간의 은혜와 어떤 이런 원한에 대해서 쓴 기록이다. 그래서 서검은 구록이다. 서검 네. 응구록. 서검 은구록.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여기도 역사적인 이런 인물이 등장해요. 걸륭제가 등장합니다. 네. 일단 이거는 시기가 청나라 중엽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에요. 네. 그 주인공이 진가락이라는 사람이 진가락, 예.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이런 청나라에 그 반대하는 비밀 결사 조직의 수장이에요. 네. 그 진가락은 청나라에 반대하는 이런 명나라를 한족 중심의 왕조를 다시 복권시키려는 세력이잖아요. 네네. 근데 당연히 걸륭제와 대립하지 않겠습니까? 걸륭제는 청나라 황제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아주 재밌는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 또 빠질 수 없죠. 이거 어차피 뭐 이건 뭐 다 옛날 소설이고 여기서 뭐 아니, 뭐, 스포일러 같은 거 없죠 맞아요. 저희.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스포를 알고 보셔도 재밌습니다. 그렇죠. 이게 스포를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네, 미리 그 지금 알고 스포일러 봤더니 네. 걸륭제가 네. 청나라 만주족 출신의 황제인 걸륭제가 네. 만주족이 아니라 아. 한족이었다. 그것도 그 반청 세력의 수장인 주인공 진가락의 친형. 완 대박 출생의 비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천룡팔부에서도 저희 천룡팔부의 소봉이라는 소봉. 인물이 사실은 원래 교봉이었는데 맞아요. 나중에 소봉이라는 이름이. 네. 사실은 이제 거란족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굉장히 한족의 영웅인 음. 줄 알았더니 사실은 이제 거란족 출생이었어요. 이것도 재밌어요. 네. 저도 그 소봉 캐릭터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대엽 캐릭터죠. 맞죠. 곽정의 그 계보를 잇는. 근데 이 곽정보다 훨씬 더 내용이 이제 주제적으로 심화된 설정이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한족이 아니다. 네. 이게 협이라는 것이 협객의 어떤 이런 무협의 그 주인공이 네. 꼭 한족일 필요가 없다는 맞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족 출신이어도 당연히 네. 민족 출신에 상관없이 의로운 일을 하고 뭔가 의로운 어떤 행동과 어떤 삶을 살면 그게 대업이다. 네. 출신과 의협이라는 것이 충돌하는 어떤 아이러니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재밌다. 이런 퀄리티의 소설들이 이미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완성이 돼 있었다는 게 참 그렇죠. 신기하네요. 김용 소설을 중화주의적인 네. 한족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장르적으로 풀어냈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게 맞아요. 한족 중심이 아닙니다. 네. 이게 그 소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민족 출신 중에 매력적인 인물들이 수두룩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정파와 사파 간의 구분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소용이냐. 우리 중화 한족과 이민족의 구분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어떤 의문을 우리에게 품게 한다는 점에서 이런 거는 되게 순문학적인 어떤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떤 민족주의적인 이런 어떤 관념을 이렇게 장르적으로 벗어났다. 네. 뭐 설산비호와 그 설산비호의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는 비호 예전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설산비호는 혹시 야집사님 읽어보셨나요? 설산비호도 저도 하도 예전에 읽어서 지금 정리를 따로 안 해왔어요, 제가. 설산비호는 제 기억에 그 되게 특이하게 여기서 호비라는 인물이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주인공이 등장 안 하고
주변 인물들이 계속 호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좀 실험적이죠. 예. 그런 어떤 실험적인 그리고 그 호비가 주인공인 소설이 비로소 이제 비호 외전이라는 형식으로 따로 나오는 그런 굉장히 실험적인 구성을 시도하기도 했죠. 근데 사실 근데 무협 소설만큼 또 실험적인 이런 형식적인 네. 이런 어떤 실험들이 넘치는 장르가 또 없어요. 맞아요. 사실 우리 김용 소설 안에서도 실험성이 강하거든요. 네. 근데 김용 소설 이후의 소설사를 보면 또 엄청난 작품들이 많습니다. 가령 저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한국의 무협 소설들 대단한 거 많거든요. 모쪼록 저희 방송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한국 무협 소설도 아까 그 얘기했던 뭐 무슨 소강우나 녹정기를 계승하는 네. 그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단한 실험성을 갖춘 네. 그런 작품들이 한국에서 대거 출연합니다. 아하. 가령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무협 작가 좌백. 좌백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좌익할 때 좌자예요. 자기 네. 필명을. 뭔가 이름부터가 되게 꼬인 자의식을 보여주고 있죠. 그 좌백의 대도오라는 작품이 정말 재밌거든요. 대도오요? 큰 그 검. 네. 오만할 오자. 그래서 이 대도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김용의 그 녹정이나 소강호 이상의 어떤 장르 분계를 보여주는. 극찬을 네. 네. 따로 뭐 커미션 받고 그러잖아요. 이거 거의 20년 전에 나온 소설이고 다 절판됐고 구할 수도 없어요. 요즘. 어쨌거나. 혹시 대도오를 가지고 계신 분은 기증을. 네, 오늘 그렇게 제1경을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숨어 계신 무협 소설 마니아 분들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저희보다 이런 거에 정통한 분들이 무지 많아요. 많아요. 예.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아는 척하는 게 사실 맞아요. 욕먹기 딱 좋기는 맞아요. 해.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가 아는 만큼 네. 우리가 재미를 느낀 만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부정확한 거나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것들은 댓글을 통해서 얼마든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리고 저희보다 또 잘 댓글을 통해서 아주 대단한 이런 또 지식을 보여주는 분들은 네. 당연히 저희가 초청을 해서 패널로 저희가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언제든지 그런 지적과 뭐 그런 접촉들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렇죠. 네. 예. 아무튼 예, 오늘 되게 즐겁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야집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또 다음 경지에서 예, 뵙겠습니다. 뵙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공유지 물레당,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